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도 오늘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이번에 데이터 시대와 국가통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시대의 국가통계의 역할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또 경품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통계발전포럼 홈페이지와 통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고 경품 추첨은 사전 등록자 대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포럼 유튜브의 시청 화면 인증 또는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계청이 주최하는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류근관 통계청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오늘 제11회 국가통계발전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축사해 주시는 윤우덕 국회 기재위원장님,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서울대학교의 김용대 교수님, 좌담에 참석해 주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 서울대학교의 고길곤 교수님, 그리고 전문 세션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2011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그 11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발전포럼은 통계청이 운영했던 다양한 주제의 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통계청의 대표 포럼입니다. 국가통계생산자인 통계작성기관과 이용자인 정책부처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등이 모여서 국가통계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다양한 통계작성기관 그리고 이용자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아쉽게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비대면 성격상 보다 많은 분들이 또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위안을 삼아 봅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8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원은 석유였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가 정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탄생되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그 자체로서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고 활용되고 검증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데이터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연계 등 데이터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그리고 유익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우리 데이터 경제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 통계는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을 수행해온 동시에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종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 통계는 데이터가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데이터는 더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더 폭넓게 결합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점, 이것은 저 같은 경제학자가 이른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큰 부분이 디지털 경제, 그 중에서도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통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산재에 있는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최신의 개인정보 보호기술,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의 보안 수준 하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통계 체계입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재식별,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의 연계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통계청은 전국에 물리적으로 보완이 된 현재 5개의 통계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 데이터 센터는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자료간 연계 및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통계청은 국가통계 관리체계도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 작성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른바 승인통계와 신고통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된 통계를 작성기관의 자율 책임하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통계제도를 도입해서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양분해서 통계를 운영한다 그러면 단순한 면은 있겠지만 다양한 통계의 활용성은 동시에 저해되는 아쉬운 면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른바 그레이존, 회색지대를 두는 실험 통계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통계 서비스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채택하는 기준,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이 기준을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관리체계 변화와 아울러 통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프리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충분한 공익이 기대되는 경우에 통계 데이터의 범위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한 적극 공개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인재 양성, 데이터 사이언스 양성의 국가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통계 생산 노하우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교육을 병행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우리 통계청이 국가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고 익숙한 것이 가명화 처리입니다. 가명화 처리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신에 나이가 60대 초반이다, 또 거주 지역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신에 대전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보 가치는 당연히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성이라도 보장이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한 기관에서 저에 대해서 2개의 힌트를 주고, 다른 기관에서 또 3개의 힌트를 주고, 또 다른 기관에서 추후 5개의 힌트를 주고, 이것이 온라인 수색대에 의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해서 2개, 3개, 10개, 15개의 정보가 주어지고, 또 나중에 5개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제공이 되면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저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계학에서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통계학에서 이른바 미모수 통계학, Non-Parametric Statistics의 이른바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결합되는 자료의 컨비네이션을 만족하는 특정 셀, 그것은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셀에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면 의미 있는 통계 작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 셀을 만족하는 사람은 류근관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식별이 됩니다. 제 개인정보가 뚫립니다. 즉 현재 우리가 익숙한 가명화 처리, 정보를 줄이는 처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보 가치도 훼손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최선의 답이 아니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통계청은 국가 통계의 연계, 즉 스무고개에서 힌트를 끊임없이 준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체계, 이른바 K통계체계를 그런 맥락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통계청의 K통계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 경제를 혁신적으로, 또 아쉽지만 파괴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른바 혁신적 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통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가 통계 발전 포럼을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통계청장님의 굉장히 열정적인 개회사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니군관 통계청장님, 그리고 또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통계인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생산,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 창출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데이터 관련 기본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과 그리고 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과 함께 통계청을 비롯한 여러 통계 작성 기관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 통계 작성에 또 통계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들어진 통계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개방과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도 국가 통계 발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통계발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축하 말씀 전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의 변신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용대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들어볼 텐데요. 기조 연설 이후에는 김용대 교수님과 류근관 통계청장님, 그리고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다양한 주제의 유용한 그런 강연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 첫 번째는 송용수 서울대학교 교수님, 최슬기 KDI 교수님, 온누리 통계청 사무관님, 김기태 주식회사 UPS 데이터 대표님, 그리고 한상태 통계학회 부회장님의 발표를 다 들어본 이후에 오늘 포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현재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장이시자 통계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김용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교수님께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데이터의 변신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용대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목이 데이터의 변신과 국가의 역할인데, 사실 데이터의 역할의 변신인데요. 역할자를 넣었더니 너무 길어져서 제목이 그냥 변신이라고 했습니다. 제 강의의 핵심,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발굴하고 이제 뭐 결합하고 생성하고 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아까 통계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가 원유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데이터가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건,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못하다가 최근에 데이터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갖고 뭘 해보자라는 이슈냐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데이터가 많아진과 동시에 우리 사회 발전, 또 비즈니스 환경, 기술 발전도 변했어요. 같죠? 이게 교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데이터가 제2의 원유라는 평을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 양상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제 사견이니까요.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데이터의 변신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쭉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2번이 이제 핵심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시대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변신입니다. 뭐 데이터의 그냥 역사라 보시면 되고,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뭐 통치를 위한 거죠. 인구수를 알아서, 특히 남자 젊은 사람들 인구수를 알아서 징병을 해야 됐고요. 세금을 내야 됐고요.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간에서도 데이터가 관심이 있어지는데, 이게 이제 글란트라는 이 사람은 이제 상인인데, 영국 상인인데 생명표를 만들죠. 어느 동네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태어나고 이런 통계를 냅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제 패스트로 많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몇 명이나 살아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계를 내서 교회 주보에다 실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 통계를 가지고 이제 최초의 민간 비즈니스 이제 생명보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통치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고요. 뭐 질병이라든가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이게 아마 이제 현재 국가 통계에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9세기에 이제 사회학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무질서해 보이는 인간의 사회의 현상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질서가 보이더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마 사회학의 과학자가 붙게 되는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아마 캐틀러라는 사람이 이거의 이제 선구자인데, 뭐 범죄율, 뭐 출산율 이런 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형질도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면 정분포처럼 생겨서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쓰여서 우생학에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유전학에서도 데이터가 사용되죠. 골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이쪽에 대가인데, 사실 이제 20세기에 와서 유전자라는 것이 전자혈미로 찍혀가지고 이제 물질이,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이 전달되는지 아는데, 19세기에는 유전자라는 게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 키가 크면 아들 키가 크니까 아버지한테서 뭔가 아들로 가긴 갈 건데 그게 뭐지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고 가정하고, 뭔가 있다 가정하고서 이제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를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지금도 통계적으로는 뭐가 있지만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 중에 뭐 밈이란 게 있죠. 문화도 유전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19세기는 아마 유전이라는 개념이 현재 밈 같은 개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통계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컨젝처한 거죠. 그러다 이제 20세기 왔으니 이제 그걸 찍어서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서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통계학의 등장은 그때 그 당시의 배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할 때 데이터를 굉장히 엉터리로 사용했어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자기 이론에 잘 맞는 데이터만 뽑고 나머지 버려버렸죠. 그 아주 팽배했던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선형 회귀 모형을 한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하나고 출력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면 이제 인터셉트하고 슬로프만 있으니까 미지수가 2개니까 데이터를 2개만 모으라 그랬대요. 근데 열심히 모은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를 5개 모아가면 지도교수가 막 혼냈답니다. 너 왜 쓸데없이 5개 모았냐? 그 다음부터 뭘 고민했냐면 그 5개 중에서 어떤 거 2개 쓸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이론에 잘 맞는 2개를 골라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이 통계학 피셔 교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프린서플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과학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주로 이제 과학이었는데,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느닷없이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데요. 이게 80년도, 90년도 슬슬슬슬 이게 붐이 일어나더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슬슬슬슬 나오더니 빅데이터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 갑자기 다가왔는데, 이 빅데이터의 핵심은 뭐냐면요, 데이터 기반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로 돈을 벌자입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는 과학을 하는 거고 뭐 우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였다면,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를 했더니 돈을 벌 수 있네, 비즈니스가 되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데이터 경제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이제 이 국가 전체의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창업자인데요. 제가 구글 창업자를 사진을 이제 넣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의 창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요게 이제 풀로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가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되고 경제와 연결되느냐를 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장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왜 데이터가 갑자기 돈을 버느냐, 과거에는 그러면 데이터가 없어서 돈을 못 벌었느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IT가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다가 지금 데이터가 왕창 모이니까 데이터가 모이니까 뭐가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만 변한 게 아니라 딴 것도 변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슬라이드 준비했고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 정보, 기술인데, 지능은 그냥 인공지능, 정보는 빅데이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 이제 정의를 보면요, 이거 정의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제조업,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해 작업 경쟁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읽고 살짝 놀란 게 있어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볼루션이 아니고 이노베이션이라고 배웠죠. 남보다 조금 더 잘해서 뭔가를 해보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혁명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을 이제 이 장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긴 해요. 이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왼쪽은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 회사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이게 뭐가 IT, 특히 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쭉 있죠. 요즘 IT 회사 다 데이터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저 1위의 아람코 저 회사는 뭐 그건 사우디 나라 회사니까요, 의미가 없고. 오른쪽을 보시면 제조업에서도 뭔가 지금 문제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포르쉐인데 저 차가 지금 배기가스, 좋은 뉴스가 아니고요, 배기가스 저거 배출했다 걸려가지고 망신당한 뉴스인데요. 아래는 한동안 미국이 자동차로 포드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뜨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GM이 부도가 나는, 완전히 망했는데 느닷없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다시 전기 자동차를 두고서 자동차 시장에 다시 복귀하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요, 이건 조금 한두 달 전 얘기지만 전 세계 6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생활을 보면 그닥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의 실체가 요게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쭉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조금 제가 잘못 버린 것 같습니다. 그 4차 산업의 시대,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를 좀 큰 얘기를 해볼게요. 인류의 역사를 쭉 스펙트럼을 놓으면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었죠. 뭐 유빌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라는 걸 보면 농업혁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종교혁명도 하나의 혁명이죠. 종교혁명은 이제 어떤 개념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의식주를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된 혁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과학혁명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마 이제 엄청난 이제 인지혁명이었죠. 그러다가 뭐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우리 먹거리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뭐 믿거나 말거나 통계가 있는데 뭐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 99% GDP가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한 거다.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통계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풍요하게 우리가 사는 게 다 산업혁명 때문이죠. 그러다가 또 혁명이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혁명이 최근에 있었죠.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죠. 뭐가 있냐면 제 생각이지만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모든 게 커넥트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퀘스천이 뭐냐면 여기 답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퀘스천은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는 거죠. 지금이 인터넷 시대는 아닐 것 같아요. 인터넷이란 거는 지금 거의 공개와 같은 존재고요. 여러분들 다 연결돼 있죠. 핸드폰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필수제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걸 인터넷 이제 화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현재 뭐냐라는 건데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다시 돌아 4차 산업혁명에서 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현재는 무슨 시대냐? 라고 생각해봤더니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시대가 아니냐. 지금은 관심이 인간에 있어요. 근데 요 키워드를 보시면 알아요. 생로병사, 행복, 인문학, 엔터테인먼트, 소통공간. 이거 텔레비 틀면 맨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저의 생각인데 지금은 사람과 관련된 일이 훨씬 그러니까 인간들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때 인기 있는 학과를 보시면 전부 인간과 관련된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의대, 의학 아프잖아요. 심리학, 뇌인지과학 그런 거 있죠. 경제학 사람이 어떻게 하는 심리학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직 미스터리에서 남아있는 문제 중에 많은 문제들이 인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많이 풀렸어요. 지금 막 민간 우주선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요. 조만간 화성에다가 호텔도 짓는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데 아직 우리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것이 비즈니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제가 이제 발견한 놀라운 거는 이게 그냥 우리의 관심사, 호기심이나 어떤 과학적인 관심사가 인간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이에 비즈니스도 그렇게 왔다는데 증거가 뭐 있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기술 21세기 유망 기술입니다. 모바일, 자율차, 로봇, 저 증강현실이죠? 저 신약인데 좀 그렇죠. 왜 만들었는지 모를 약이죠. 저거 이제 나이 드신 분 먹는 남자분들. 드론. 이 기술들을 보면요, 이 기술들 특징이 있어요. 없어도 살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전기자동차 아니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가 약간의 데드락이 걸려 있죠. 웨이모의 사장도 그만뒀고요. 최근에는 알람 머스크도 지금 실토했죠. 자기네 기술이 실제 자기 의견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아마 미국 상원에서 알람 머스크를 부르겠다. 기술을 너무 과장한 거 있다.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만나면 우리가 이제 즐겁게 해주거든요. 동네 돌아다닐 수도 있고 로봇 막
전쟁 로봇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봇 중에서 지금 우리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로봇이 아마 청소 로봇? 그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약도요. 이 약, 신약도 요즘 약은 사실 우리를 병을 치료하는 약도 있지만요. 크게 이슈가 되는 약들은 우리의 라이프를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약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화면에 있는 약은 또 있지만 또 대머리 치료제 이거 대박이죠. 또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 이런 것 약들이 대박을 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몇 년 된 얘기지만 이거 시사점배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몇 년 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모 제약회사가 미국의 다국적 회사한테 기술료로 2조를 받고 판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몇 년 전이죠. 아마 한미약품인가 그랬던데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바꿔서 파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여기 또 제약회사 계신 분들 들으면 화내실 텐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약으로 기술을 수출한다는 얘기 별로 없었는데 한미약품이 얀센이라는 다국적 회사에 2조인가요? 그때 기술료. 물론 그게 이제 뭐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기술이 뭐냐? 제가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당뇨병이래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었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뇨병 치료제는 거의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보통 관리로 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기술이에요. 당뇨병 걸린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그걸 한 달에 한 번밖에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2조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하려고 20세기 때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인드를 바꾼 거죠. 특히 이제 제약회사들이 당뇨병을 관리로 가자. 근데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즐겁게 해줄 거냐, 안 아프게 할 거냐. 이 기술이 지금 뜨고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도 어느 순간에 인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이런 기술들이 막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데이터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려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뭔가 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직관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워낙 소비자들이 이게 변덕이 심해요. 근데 데이터를 이용하면 뭐가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의 관계인데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데이터로 왕창 모아요. 무지하게 분석을 해요. 얼마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냐는 거죠. 네가 인간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럽니다. 인간을 무슨 데이터로 이해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빅데이터로 열심히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양은요, 델타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 델타는 이제 수학 용어인데 0은 아닌데 0보다 굉장히 가까운 수를 델타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내용, 이 델타가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마켓에 두 개가 있어요. 샴푸 A, 샴푸 B가 있고 이 고객 한 분이 이제 고르는데요. 샴푸 A를 고르고 샴푸 B를 고르는데요. 옛날에 이제 뭐죠? 그 기술력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뭐냐면 A를 사는 고객이 다시 A를 샴푸를 사는 확률이 51%, B를 산 샴푸를 사는 고객이 B를 살 고객이 50%. 그러면 1% 차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1% 정도 앞서요, 기술이.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면 50.5 대 49.5에서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둘이서 잘 나눠 먹고 살자. 그러다가 갑자기 A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근데 B는 가만히 있나요? B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갔어요. A 샴푸의 재구매율은 99%고 B 샴푸의 재구매율은 98%예요. 똑같은 1%예요. 1% 못 따라갔죠? 근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제 70대 30으로 확 벌어집니다. 더 극단으로 가볼까요? 99.9 대 99로 가면 똑같은 1%인데도요. A의 시장 점유율은 90%, B의 시장 점유율 10%로 B가 망해요. 이게 델타의 마술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핸드폰. LG가 드디어 접었죠. 자, LG가 뭘 잘못했을까요? LG는 제가 알기로는 맥킨지라는 회사한테 잘못 컨설팅 받아서 스마트폰에 늦게 들어갔죠. 6개월 늦게, 그것도 6개월 달라. 그렇죠? 세계 제일 큰 회사 노키아도 망했어요. 노키아도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이
LG전자에 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퀘스천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디테일 기술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다 핸드폰이죠, 뭐. 그렇죠? 다 델타가 결정한다. 근데 요 이그젠플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새로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두 번째로는요, 여기 또한 요 이그젠플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가 아무 때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언제 중요하냐? 이 기술이 극단으로 갔을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51%도 50%인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똑같잖아요. 1% 차이가 별 큰 차이를 안 나요. 여기 보시면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 개발이 막 세츄레이션 돼가지고서 경쟁이 치열해질 때 곧 1%를 앞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데이터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경쟁이 기술이 개발이 세츄레이션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는 분야 있죠? 거기는 데이터가 별 역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어떤 분야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분야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아직은 쓸 필요 없고 빨리 블록체인 기술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선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그 주력 산업들이 다 기술이 세츄레이션 됐어요. 조선,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자동차 다 지금 다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만듭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1%만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1%만큼 잘 만들 때 시장 모든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회사들이나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말씀드려. 구글 보시면 저는 구글에서 요즘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미디어 혁명인데요. 유튜브는 데이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왜? 채널이 너무 많아요. 저거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데이터 기반의 미디어 혁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 뭐 제조업에서도 하고 뭐 저기 에너지사에서도 하고 뭐 유통에서도 하는데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지금 유통에 뛰어들어서 뭐 시어스라는 100년 된 백화점이 망하기도 했고요. AT&T 에이드 네트워크 쓰는데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건 이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여러분 집에서 케이블 TV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케이블 많이 보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케이블 TV가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JTBC를 본다 그러면 JTBC의 광고는 JTBC에서 붙입니다. 근데 미국의 AT&T는요 방송국에서 광고를 안 붙이고요 케이블 회사가 광고를 붙입니다. 그래갖고 JTBC는 컨텐츠만 줘요. 케이블 TV에 케이블 뭐 예를 들면 LG U 플러스 이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각 가정에 보내면서 거기에 광고를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광고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집집마다. AT&T 에이드 네트워크인데 저게 아주 효과가 좋아갖고 AT&T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가 통계 관련돼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요즘도 가끔 터지지만 구제역이라는 게 자꾸 터져요. 그래서 막 이제 가축들이 돼지인가요? 구제역이 돼지가 자꾸 엄청나게 폐산하는데 구제역이 터졌을 때 이걸 빨리 막는 방법은 최초의 발생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뭐 통신회사가 그 가축은 전염병이 어떻게 옮냐면은 가축은 만나질 않잖아요. 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질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팔로 가느라고 시장에 갈 때 또는 이제 가축을 사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이제 병이 전파되는데요. 그때 항상 그 트럭 운전수가 있거든요. 옮기는 트럭 운전수가 있어서 그 트럭 운전수의 이제 핸드폰을 추적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빠르게 최초의 감염병 정보를 알아냈다. 뭐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 성공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성공 사례가 어떻게 나중에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냐면 이건 이제 국가 우리 방역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에볼라가 터졌죠.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국에 이런 모바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해갖고서 이거를 아마 아프리카에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입하려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 핸드폰을 줘야 되거든요. 핸드폰 뭐 수천만 대가 팔리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중단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이슈들, 그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공공에서 한 것들이 또 비즈니스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우리의 경제,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건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통계에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치였다가 이제 국민을 위한 거였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시장 경제 파수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국가 통계 내일은 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비즈니스의 데이터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그러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아야지 이제 유통이 되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 쪽에 데이터를 피딩해 주려면 국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 인프라 역할을 국가에서 사실 국가 통계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굉장히 지금 제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국가 산업 발전의 인프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제가 경험이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경험이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우유 생산회사가 내년도에 우유 있죠, 젖소 우유의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보통 서베이를 했었어요, 농가들을. 서베이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소고기 이력제라 그래서 소고기를 한우를 속이니까는 소고기에 태어나자마자 바코드 붙여갖고 정부가 전체 모집단 소유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젖소의 내년에 우유 생산량은 간단합니다. 올해 가임 가능한 소수를 세면 돼요. 그럼 그 소들이 가임을 해서 내년에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비즈니스와 연결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제언인데 아까 통계청장님도 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명 정보 많이 해봐야 100%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지 않으면요, 이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제안하냐면요, 국가에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유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하면 법률적 리스크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어떤 룰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통계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나도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워낙에 또 역사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발전 사항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과거에는 금이나 석유 그리고 원자재 등을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그게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우리에게 이롭게 쓸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요. 데이터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어서 저희가 토론을 하실 때 통계청장님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대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대 정리가 된 다음에는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김영대 교수님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류근관 통계청장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리고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네 분께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대 교수님, 역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 여러 가지 응용 사례, 그리고 특히 우리 통계청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산업 발전의 인프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 통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통계청에 대해서 주문해 주신 말씀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되려면 당연히 정보 보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터 3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완벽한 데이터 보안은 없다. 어떤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일은 아닐 테니까 최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쪽으로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그 정도의 보안이면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학교로 치면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이 데이터 활용과 보안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사회자분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님 토론으로 참여해 주셨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우리 통계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또 안내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는 고길공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김용대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통계학자시고, 서울대를 떠나서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신 대표적인 통계학자시고, 최근에는 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태수 원장님과 고길건 교수님께 차례로 오늘 김영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김영대 교수님께서는 두 분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책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 개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상을 또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계청과 관련된 행사에 처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청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정말 통계 자료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 은행이나 아니면 각종 부처의 통계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가 이가 하나 빠지면, 어느 연도가 하나 빠지면 여기저기를 막 더 다니고 국회 도서관 아니면 타대학 도서관 이런 데를 찾아 헤맸던 이런 시절도 생각나고요. 그러나 이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만 들어가면 웬만한 그런 통계들을 다 그냥 화면 속에서 접하는 그런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회도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김용대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말 데이터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지금 또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또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인투이션을 주셔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오늘 여기 오게 된 보람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연 국가통계 내지는 이것을 위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측면을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짤막한 시간입니다만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분석하시고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눠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겠다 싶어서 토론문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결국은 국가 통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좀 노력이 있어야 될까 이거를 결론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런 국가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또 생산된 통계의 소비자 입장에서 또 어떤 이 현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은 지금 현재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국책 연구기관 26개가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묶여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26개 국책기관 중에 가장 설립된 역사가 길어서 197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차관을 주는데 원조를 주는데 인구 문제를 당신들이 관리를 안 하면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 또 당시에도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이 인구를 산하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억제할 것인지 이 관심사로 인해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초의 그 전신인 그 국립기관으로서의 그 기관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정책 분야에 상당히 많은 그런 보고서를 지금까지 만든 보고서가 약 15,000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회정책 분야의 수많은 보고서와 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의 발전, 데이터 분석의 기법에 대한 또 발전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도 매우 약소하게 그렇게 그쳤을 거다라는 점에서 이 데이터와 저희 보건사회연구원도 정말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앞으로 데이터가 특히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전하고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또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으로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학문 분야도 이미 벌써 증거 기반의 그런 그 학문 그 경향성이 확립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의견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엄밀한 그런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서 증거 기반으로
그렇게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나 관련된 연구 결과 또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동원되는 것이고요. 이런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뭐 효과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유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뭐 이런 통계나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신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법,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미 법으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규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는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행정 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대한 그런 규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와 관련해서 뭔가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현실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고 또 그런 것들이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잡히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통계청의 역할은 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 공공 데이터 포털도 역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최근 8월 25일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개방 현황이 개방 기관이 956개, 파일 데이터가 약 4만 2천여 개, 오픈 API가 7,400여 개, 그리고 표준 데이터셋이 9,300여 개, 뭐 이런 식으로 일치월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러나 이게 건강보험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 공단과 쌍벽을 이루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이런 데가 이 사회정책 분야뿐만이 아니고 경제 파트에서도 가구의 형태나 가구의 소득,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또 다양한 기초 통계들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뭐 이런 부분도 또 그 중요성이 지금 더욱더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연구원, 그리고 국세청의 통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런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는 보다 더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이 좀 많아서 연구를 하시는 박사분들 100여 분의 박사분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그 매우 그 골치를 썩고 있고, 과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어떻게 원활히 할 거냐, 어떻게 시간을 좀 줄일 거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이 통로가 확보가 되고 절차가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원장으로서는 항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정확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바로 그때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통계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뿐만이 아니고 행안부, 각 부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세 가지의 정책 제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데이터 생산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보면, 저희 역시 그 매우 엄중한 그런 또 국가 그 통계 반열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그런 통계로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것이 1974년부터 출산력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이 출산력에 대한 그런 통계를 마련해서, 과거에는 그 산하 제한을 위한 그런 그 용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저출생에 대한 그 정책 이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 패널, 의료 패널 이런 것들을 매년 또 그 데이터로서 생산해 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 연구자들에게 또 보건사원 자체의 그 연구에 활용하고 있어서 학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책 그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한 그런 통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그 8월 현재 34종의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가 승인 통계는 3가지 종류고, 이 국가 승인 통계를 이제 생산할 때 통계청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이런 통계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희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생산과 관련된 나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통계 생산이 더욱더 원활하고 또 확장되기를 저희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원의 바람을 위해서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돼서 체계적으로 돼서 정책이 증거 기반한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그 각 영역에서의 국가 승인 통계 개발에 통계청이 좀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양한 통계가 넘쳐 나고 있고, 이런 통계가 이제 지속적이고 대표성을 띤 국가 승인 통계가 되기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 비용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각 영역에서 필요한 통계가 발굴되고 이것을 검증해서 적용하는 데 통계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현재에 생산되는 많은 통계들이 국가 승인 통계로 그 반열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참여의 이 정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발굴 또 조사 방법론이 검증되는 데 있어서 통계청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기존의 어떤 이기종 데이터 간의 연계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혼합조사 방법의 타당성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연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에 이런 부분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사회연구원도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빅데이터 센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행정 데이터하고 연결이 잘 안 됨으로 해서 빅데이터로서의 그 가치를 정말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스스로가 행정 데이터를 연결해서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개별적 노력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좀 있다 그러면 보다 좀 원활하게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고 시스테믹하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의 빅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거버넌스가 보다 더 정립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각자가 일정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합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총 본사는 국가통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통계청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 통계청의 위상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희 세 가지 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한 제언 내지는 좀 요청, 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 그런 역할로서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통계청이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정말 확보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근거, 기반 이런 것들이 되길 바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통계청의 역할이 이런 쪽으로 더욱더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통계청 행사라 그래서 제가 통계청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로만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하여간 통계청이 그만큼 많은 역할로서 지금 기대되고 있고 그렇게 또 더욱더 가시도록 갈망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수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만 보니까 앞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남은 시간 같습니다. 15분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돼 있어서 고 교수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코멘트 조금 좀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고길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통계청 제가 오늘 입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사실 통계청 자료들 거의 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김용대 교수님께서는 그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데이터 이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셨는데, 저는 제 직업 자체가 또 그 정책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관점에서 이 통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와 통계의 차이입니다. 그 많은 그 민간 부분에서는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데이터와 통계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은 통계청의 역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단순하게 민간의 산업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다르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들을 질 좋은 정보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청단위 조직의 굉장히 그 큰 장점이고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해서 그 여러 부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통계청의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청단위 조직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작기 때문에, 부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거 기반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또 국가 정책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통계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질 높은 수준의 가공된 정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통계청이 이제 국가에서 질 높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계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청들을 이제 볼 때 통계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통계 생산의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태수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의 그 조사 통계 중심에서 이제 점차 그 행정 자료들을 이용한 이제 가공 통계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공 통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런 비유를 아까 쓰셨었는데,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산업의 석유와 같다 그랬는데, 원자료는 원자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공되면서 굉장히 다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통계청도 사실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생산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생산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통계청이 이제 그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는 원재료를 만드는 역할이 좀 강했다고 하면 점차 이제 가공된 그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왜 그걸 국가가 해야 되느냐? 실제로 민간에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럼 마치 국방이나 국민들의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그 가공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건 국가가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통계청이 그런 생산의 역할에서도 새로운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생산의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융합의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사실 그 뭐 학력이나 뭐 또는 집안 수준이나 그 뭐 가계 수준이나 뭐 어떤 외모나 뭐 이런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정책은 굉장히 많은 행위자와 다양한 정책 목표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현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 부처의 정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당연히 그 융합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통계들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기술적 측면도 있고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으로 좀 그 방향들을 앞으로 그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융합이 안 될까? 사실 융합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융합은 그것이 마치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계 융합에 대한 그것들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적 기반과 자원들을 충분하게 통계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 융합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결국
분절적인 데이터들 그것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모습은 그리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부분인데요. 이 기술 부분은 민간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또 통계청 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 그걸 규제의 문제로 볼 거냐 기술의 문제로 볼 거냐. 저는 통계청은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규제의 문제로 봐서 공개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킹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 기술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 앞으로 그 통계청에 있어서도 그 기술 투자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특히 비식별화 자료를 통한 그 정보의 융합, 통계 융합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런 그 분야에 많은 투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이 굉장히 혁신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통계청이 통계 정보들을 제공할 때 그 테이블이나 자료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시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통계 수치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그 통계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국가의 정보들을 통계들을 손쉽게 전달하려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데이터의 접근성 또는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시각화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 통계청을 굉장히 더욱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통계청 코시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보는데요. 이제 어제도 이제 뭘 보다가 갑자기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보는데 온도가 70년도부터 2020년까지 몇 도가 올라갔는지를 자료를 보는데 70년대 초반에 기상청 자료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 결측 자료를 그 결측치로 처지 않고 0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들을 깔끔하게 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 오류들을 수정을 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도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90년에 이제 통계청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다른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그 통계 관련된 정책은 역시 한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원장님과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이고 대단히 죄송하게도 질문 소개해드리고 그러기에 지금 시간이 많이 쪼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분 온라인 질문은 감영 방식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김영대 교수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대 교수님께서 두 분 코멘트와 질문 종합적으로 한 4, 5분 대답해 주시면 저한테 한 1분 정도 마무리할 시간 남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감영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영 방식이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느냐는 좀 형용사적인 개념이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 안 하냐는 이제 동사죠. 저는 지금 감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암호화하면 감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개인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셀을 나눴을 때 한 명만 있으면 그것도 감영 정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개념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감영 정보, 어떻게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기술적으로 해도 제가 아는 애는 현재의 기술로는 맘만 먹으면 다 어떻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뭐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데이터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뭐 감영 정보 말고 다른 방법을 쓰자는 아니고요.
아까 통계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 할 수 있는 거 한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 수준을 국가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에 민간에게 적용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그 룰만 그런 국가에서 만든 어떠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해킹이라든가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도 그 면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됐는데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관심이 없냐 했더니 안 한대요, 자기네들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자기네는 1%라도 법률적 리스크가 있으면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가명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 가명정보가 100% 개인정보 보호할 수는 없다. 우리가 100% 개인정보 보호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고 그럼 기술적 거 이제 스탠다드 만들자는 건데 그걸 어디서 만들 거냐 할 때 한 국가기관이 맡아서 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거고요. 뭐 통계청에서 지금 또 열심히 밀고 있으니까 그거 적절한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두 원장님하고 교수님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다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특히 그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 차원의 목록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 말씀드리고서 제가 이제 제 코멘트를 끝낼 텐데요. 제가 코레일에서 그 뭘 했냐면 화물 열차 최적 얼로케이션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차는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갖고 가면 부산에 화물이 없으면 그걸 빈 차로 어딘가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 화물차를 어디다 적절하게 갖다 놓냐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화물 수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기름값이에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싸지면 트럭으로 운반을 하거든요. 기차로 안 하고요. 그런 이제 화물 물동량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봤더니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예측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건 나는 화물 물동량만 예측을 해봤는데 갑자기 일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뭐 딴 건 제가 디테일한 말씀이 안 드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원유 가격이었는데요. 뒤지다 보니까 에너지경제원에서 그걸 예측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엄청 어렵게 찾았습니다. 근데 국가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포털 서비스 같은 포털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 모아놓는 사이트들이 다 리파지토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색 기능 같은 건 아직 없는데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통계청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기조발표 교수님과 두 분 코멘트 대단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원분들이 가구 방문하고 사업체 방문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료 여전히 통계청이 중요한 자료원이지만 행정자료 대체, 새로운 데이터 발굴 이런 것들이 우리 통계청이 앞으로 계속 관심 기울여 나가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를 해서 국가 통계 기본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 통계청은 마치 공항, 에어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소스로 스포크로 연결되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통해서 우리 통계 체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김영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우리 통계청이 허브에서 확보해서 우리 통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데이터 소스로 안내하는 역할도 우리 통계청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이 공공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혁명을 주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 분
귀한 자리 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충분한 기회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사회자분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오전 세션이 이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